이탈리아에서도 전쟁은 지속됐으며 로마는 함락당했고 독일군이 이탈리아 반도를 가로질러 세웠던 다른 방어선마저 정면 공격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다. 고딩 라인이라 불려졌던 독일의 방어선은 중앙 아펜닌 산맥을 따라 뻗어 있었다. 요새 후방을 따라 나 있던 고대 로마기는 독일군으로 하여금 연합군의 공격을 피해 예비군과 자원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독일군의 숫자는 연합군보다 우세했지만 공습 장비나 힘에 있어선 비슷했다. 프랑스는 연합군에게 최상의 접전지였으며 연합군은 프랑스 남부로 들어가 독일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퇴각했다. 미 사령부는 이탈리아의 군사작전은 일련의 쇼로 나치의 패배를 원하는 연합군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군은 이탈리아를 초토화시키고 비엔나를 거쳐 독일로 들어가겠다는 영국의 계획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다. 미국은 영국이 전쟁 이후 지중해에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생각했다. 영국의 이런 야망은 좌절됐다. 미국이 이탈리아를 공격하는 대신 나치의 전략적 요충지를 공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지방도시는 방어가 용이한 지역으로 중앙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 좁은 지역에서 전투를 해야만 했다. 연합군은 북쪽으로 진격한 후 동서를 가로지르는 포강을 만나게 됐다. 자연의 커다란 장벽 앞에 놓이게 된 것이다. 포강 유역은 가을과 겨울 모두 습해 질퍽한 습지가 됐고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아주 조금 전진할 수 있었다.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에나 나올 법한 풍경 속에서 치르는 전쟁이었으며 20세기 중반의 기계화된 군대보다 르네상스 시대의 군인들이 걷거나 말을 타고 지나기에 적합한 지형이었다. 요새 도시는 가파른 산과 언덕 사이에 위치했으며 셀 수도 없이 많은 계곡은 개울과 강으로 이어졌다. 독일군이 퇴각하며 파괴했던 다리를 적의 사격조준 장치 위협 속에서 재건해야만 했다. 당시 겨울 이탈리아에서 치렀던 전투를 공병들의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이 다리를 재건했고 폭탄이나 위장폭탄도 제거했다. 황폐화된 도시의 좁은 거리를 닦아 길을 내야 하는 것도 이들이었다. 겨울이 되자 전쟁은 더 이상 진전 없이 양측 모두 날이 건조해지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4년간 전쟁터에서 싸움을 해왔던 제8부대의 퇴역 장교들은 당시 별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으며 오히려 이런 교착 상태를 다행스럽게 여겼다. 1939년 전쟁이 시작됐을 당시만 해도 전쟁을 낙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영국 국민들과 군대는 지크프리트 선으로 세탁하러 가자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독일 전설 속의 영웅이 이름을 따서 지은 지크프리트 선은 독일 서부 국경을 따라 세운 난공불락의 요새선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 길이가 450km에 달했다. 프랑스의 마지노선과 마주하는 위치에 구축돼 있었다. 독일 요새선엔 많은 토치카와 전차호를 파놨으며 프랑스 방어선에 비하면 가볍게 지은 것이었다. 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적의 공격을 늦추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기동성 있는 예비군들이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배치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1930년 지크프리트 선을 구축하기 위해 50만이 넘는 노동력이 동원됐으며 연간 독일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물의 3분의 1가량이 여기에 소비됐다. 비교적 가볍게 지어진 지크프리트 선이었지만 거짓 전쟁 당시 프랑스군 무력화에 성공한 바 있었다. 1940년 영국군은 한 번도 지크프리트 선에 접근하지 않았으며 프랑스 북부 항구 도시였던 됴키르크를 봉쇄했다. 오랫동안 나치의 점령으로 요새서는 아주 평온한 지역으로 잊혀져 가기도 했다. 하지만 서쪽 성벽을 알려졌던 이 요새도 연합군에 의해 서서히 전쟁터로 변하기 시작했다. 1944년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자 연합군의 진격은 점차 느려졌으며 군수물자 수송의 주요 항구였던 앤트워프를 방어하는 데 실패하게 됐다. 앤트워프는 연료, 탄약을 비롯해 식량을 수송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항구였다. 히틀러는 연합군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됐고 점점 반격을 하며 자신들을 노출시키고 말았다. 12월 16일 공격은 시작됐다. 독일군은 가능한 많은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 전력을 쏟았으며 1944년 12월 15만의 군인이 모집됐다. 독일은 마지막 총공세를 벌이기 위해 탱크와 연료 그리고 탄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기울였다. 히틀러는 1940년의 승리를 또다시 꿈꾸게 됐고 장갑차 군단은 아르덴 숲을 지나 돌격했다. 영국과 미국을 후방에서 공격했으며 앤트워프를 점령했다. 서부에서 나치는 다시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됐다. 이 공격은 겨울에 행해졌으며 날씨는 연합군의 발목을 묶었다. V2 폭탄으로 런던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장갑차 군단의 사령관은 말했다. 히틀러는 내가 강을 건너 브뤼셀을 점령하고 앤트워프를 되찾길 원했다. 아르덴엔 허리까지 눈이 쌓였고 8시까지 어둑했다. 부대원들은 어리거나 나이든 병사들 뿐이었고 거기다가 크리스마스였다. 공격은 약화된 미군을 향해 행해졌으며 이 전투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마지막 대반격으로 잘 알려진 벌치 전투였다. 독일군은 벨기에를 휩쓸고 지나며 수천 명의 포로를 잡아들였다. 하지만 독일군은 독일의 공격을 늦추기 위해 보강되고 재정비된 미군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12월 22일 날씨는 개기 시작했고 연합군은 벨기에를 점령하기 위해 공습을 시작했다. 1월 내내 미군은 서서히 독일군을 포위에 들어갔다. 벌치 공격은 나치에게 남아있던 추후의 군사력까지 다 탕진하게 만들었으며 겨울이 엄습하자 더 이상의 전투는 불가능해졌다. 동쪽에서 적군에 대항해 싸우기보다 서쪽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아르덴을 공격하려 했던 히틀러의 결정이 커다란 오판이었음이 명실공히 드러났다. 서쪽에서 독일군은 서부 유럽의 커다란 강줄기나 서쪽 성벽과 같은 요새산 등 자연적인 방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쪽엔 그런 이점이 없었다. 이런 전략적인 이점으로 서쪽을 공격했지만 현실적으로 히틀러가 승리할 확률은 그리 높지 못했다. 이 공격은 동쪽에서 피할 수 없는 패배를 단지 연계해줬을 뿐이었다. 아르덴에서의 공격 실패는 적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소련군은 추후의 공격을 준비했다. 소련 고위 지휘관에겐 어려운 전략적인 선택인 셈이었다. 1941년 독일 침공에 대항해 소련은 점령이 아닌 필사적 자기방어를 위한 전쟁을 시작했으며 모든 일은 공산주의의 확장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됐다.
결정은 독일을 어떻게 패배시키느냐가 아니라 평화를 어떻게 최대한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간단하지만 다양한 이점을 적극 활용했으며 이로써 나치를 공격하기 위한 예비 병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동부 유럽에서 소련의 점령을 받지 않았던 곳은 유고슬라비아뿐이었다. 티토의 통치 아래 있던 공산당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일의 점령에서 국가를 해방시키려 했다. 이로 인해 유고슬라비아는 전후 다른 동유럽 국가와는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됐다. (1944년) 겨울 두 개의 매우 비슷했던 군사력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 영국 지방의 용병은 해산했다. 1940년 봄 나치의 침략이 임박하자 결성됐던 군대로 다수의 간단한 군대 업무를 행하게 됐고 이로써 정규군은 훈련과 신병 징집에 열중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 용병은 비행장과 공장의 보초를 맡았으며 장애물을 배치했고 루프트와페 공군을 생포하는 일을 했다. 군사활동을 하기에 나이가 들었거나 혹은 어린 사람들이 주가 됐으며 현실은 텔레비전 코미디에서 비춰주는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영국의 위치가 점차 자리를 잡자 침략의 위협은 줄어들었고 지방용병은 정규군과 통합됐다. 자발적으로 지원했던 용병들은 이제 강제적으로 군에 편입됐고 용병들은 정규군 징병을 앞둔 17, 18세의 어린 소년들을 위한 준비 단계로 자리 잡아갔다. (75만 명) 가까이 된 젊은 용병들은 30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부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방용병 중 많은 병사들은 항공포병대로 강제 배치 명령을 받게 되자 불만을 갖기도 했다. 영국의 어린 병사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않은 채 전장에서 적군들과 싸우게 됐다. 영국군은 해산됐고 독일군은 모집됐다.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독일인이 징집됐다. 독일의 용병들은 미숙했으며 전투태세를 갖춘 침략자와 맞서며 무정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군대는 전통적인 독일군에 의해 모집된 것이 아니라 나치당에 의한 것이었다. 종전을 향해 나치 친위되는 민간인을 잡아들였고 그들을 전쟁터의 총알바지로 만들었다.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이 로켓 발사기를 들고 잘 훈련된 연합군과 싸우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지난 몇 개월간 유럽에서의 전쟁으로 전쟁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연합군들은 독일의 영토로 들어서며 나치의 만행을 목격하게 됐다. 나치에 의해 죽은 자들과 정치범 수용소를 발견했고 나치의 극악무도함에 놀라게 됐다. 나치의 기본 슬로건은 반유태인이었다. 유태인은 독일의 모든 불운에 대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제1차 세계대전이나 독일에게 생긴 좋지 않은 일은 모두 유태인 탓이었다. 나치 속에서 유태인으로 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폭력이 발생했고 거리에 갱들이 생겨났으며 냉담한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 폴란드를 점령하게 되자 나치는 유태인을 강제 거주 지역으로 한데 모았고 굶주려 죽게 만드는 정책을 이행했다. 러시아 특수부대의 침략에 이어 SS 친위 암살단은 군대와 함께 유태인을 대량 총살했다. 러시아 남쪽의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만이 나치를 도와 이런 만행에 동참했음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런 암살단의 만행은 이를 지켜봤던 독일 병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마침내 최종 해결책으로
모든 유태인들은 멀리 떨어진 비밀 장소에서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됐다. 희생자들은 멀리 떨어진 막사로 이송됐다. 유태인들은 트래블링카, 첼모와 소비버 같은 수용소로 이송됐는데 이들은 대량 학살의 목적으로 지어진 죽음의 수용소였다. 그중 가장 악명이 높았던 곳은 아우슈비츠의 두 번째 수용소 비르케나우로, 학살을 당하거나 힘든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곳이었다. 아이들이나 병들고 나이 든 사람들은 도착과 동시에 독가스로 학살당했으며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몸에 문신을 새겨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도록 했다. 동부의 소련군은 소련군의 진격으로 인해 해산될 때까지 행해졌던 만행의 장소, 죽음의 수용소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 이에 비하면 최종 해결책이 행해지기 전에 세워졌던 멜젠이나 다카우 수용소는 노예 수용소로 덜 잔인한 편이었다. 이곳은 서군에 의해 발견됐으며 이 수용소엔 동쪽의 수용소에서 추방돼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600만의 유태인이 학살됐다. I've been here 8 days, and never in my life have I seen such damnable ghastliness. This morning we buried over 5,000 bodies. We don't know who they are. Behind me you can see a pit which will contain another 5,000. There are 2 others like it in preparation. We actually know now what has been going on in these camps. I know personally what I am fighting for.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이라는 독일 공군의 공습으로 시작됐던 전쟁은 전쟁 마지막 해가 되자 루프트와페 전투병력의 패배로 끝을 맺게 됐다. 1945년 연합군은 최고의 공수부대라 불리게 됐으며 연합군의 전투기는 독일의 소나기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어느 대상이든 상관없이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 결과 유전 기근 현상이 발생했고 정제소와 석유 합성 공장은 파괴되고 탱크와 장비는 거리에 멈춰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게 됐다. 독일의 수송 시스템은 완전하게 파괴됐던 것이다. 근교를 이동할 기차나 개인 트럭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미 공군의 우월성으로 독일 내의 도시는 수천 명의 희생자만 남긴 채 완전 파괴되고 말았다. (1945년 2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공습 중의 하나였던 폭격전이 드레스덴에서 발생했다. 800대의 영국 랑카스터 폭격기와 300대의 미국 중폭격기 플라잉 포트리스가 그때까지 전쟁으로부터 안전했던 독일 동부 도시를 공격했다. 드레스덴은 러시아에서 망명한 민간인이 많았으며 하룻밤에 한 도시에서 발생한 폭탄 공습으로 5만 명이 살해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연합군들 사이에 파문이 일었다. 심지어 처칠도 공습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공습의 도덕성과 효과 사이에 일어난 논쟁은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유럽에서의 전쟁이 이런 공격으로 인해 빠르게 종결될 것만은 확실했다. 전쟁은 수많은 신기술을 가져오게 했지만 공습은 다를 바가 없었다. 1945년 1월 연합군은 독일 공군을 창공에서 몰아내려 했고 루프트와페 공군은 제트 전투기 Me-262를 선보이기도 했다. 새 전투기에 가공할 만한 속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지만 너무 늦게 도착했을 뿐더러 독일을 구하기엔 너무 적은 숫자였다. 연합군은 독일 국경에서 전투를 냈고 미 공군은 일본의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다. 점령한 섬은 일본 열도를 가로로 만들 만한 위력의 대량 학살 무기 B-29 폭격기를 투하하기 위한 기지로 사용됐다. 폭격기 공격이 결정됐고 이는 독일의 좌파 테러 조직 RAF가 사용하는 방법을 흉내낸 것으로 산업과 군사 목표물에 대한 정밀한 공격을 해오던 미국의 전술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2월 25일 150대의 B-29 폭격기가 일본의 수도에 폭격을 가했으며 도쿄 주변 2.5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날려버렸다. 미국 공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강력한 폭격을 계속 퍼부었다. 장전된 B-29 폭격기는 높은 고도에서 날 수 있을 뿐더러 밤엔 낮은 고도에서 날아 방어를 하고 있는 포병대원들의 위치를 미리 알아낼 수 있었다. 3월 초 300대 B-29 폭격기는 도쿄를 공습했으며 화염덩어린 도시의 4분의 1을 파괴했고 8만 5천 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 그 이후 일본의 주요 도시는 모두 공격당했으며 같은 전술로 파괴돼갔다. 한 달 후 B-29 폭격기는 이제 지방 중소도시까지 파괴하기 시작했다. 남태평양에선 일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섬의 해방을 위해 기나긴 전투가 계속됐으며 미국 장군 메가더는 제2의 고향으로 여겼던 필리핀을 해방시키기 위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상륙은 10월에서야 행해졌지만 1944년 미군은 커다란 섬과 흩어진 작은 군도를 점령하기 위한 장기전에 돌입하게 됐다. 일본 군대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이르는 영토 구석구석을 차지하기 위해 미군과 싸웠다. 도시를 해방시킨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도시를 파괴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전쟁이었다. 2월까지 16,000명의 일본군과 10만 명의 필리핀 민간인이 죽었다. 필리핀은 아시아를 유럽의 지배로부터 빼앗아오려 했던 일본군의 계획 중 일부였다. 많은 필리핀 사람들은 자신들의 서구화된 태도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일본에 대항해 단 한 번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펼쳤던 유격병들은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미군을 도왔다.
일본군이 섬의 끝까지 밀려나게 되자 메가더 장군은 전후에 더욱 빛을 발했던 자신의 지도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장군은 일본에 협력했던 필리핀인들을 용서했고 이제 자유를 찾은 영토의 미래를 위해 화해와 용서에 기초한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했다. (1945년 2월) 태평양 전쟁 기간 중 가장 유명했던 전장에서 미 해군이 또 다른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이오지마 섬을 공격한 것이다. 이오지마 섬은 새로운 발판이 돼 일본으로 들어가는 길을 터주었다. 일본 국민들에겐 전쟁의 본거지가 되는 고통을 주게 된 곳이었다. 화산군도의 일부였던 섬은 유황섬이란 뜻을 갖고 있었다. 화산지형은 참호와 방공호를 너무 뜨겁게 해서 군사들이 몸을 피하기가 어려웠다. 이곳을 통해 독성 있는 화산가스가 분출되었다. 날카로운 산마루와 깊은 계곡 그리고 천연 동굴이 있는 자연을 이용해 일본 수비대는 단단하고 강한 요새를 만들었다. 다른 섬에서 전투를 지시했던 똑똑한 대본대로 전투가 잇따랐다. 각각의 섬에서 전투가 발생할수록 일본과 점점 가까워졌고 일본 수비대의 결속력은 점점 더 높아져갔다. 11만 명의 미 해군을 2만 2천 명의 일본 수비대가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일본은 미군이 비어있는 방어시설에 폭격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일본이 노린 것은 이들이 상륙해 막사와 가까워졌을 때 몸으로 부딪혀 싸우는 각계 전투였다. 폭격이나 공습은 이미 무력화된 그곳에서 개개인의 무장 정신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1m 갈 때마다 전투가 벌어졌고 일본군은 좁고 가파른 채 50m도 안 되는 골짜기에서 마지막 저항을 했다. 각계 전투로 미군이 일본 수비대를 이기는데 무려 열흘이란 시간이 걸렸다. 해군의 3분의 1가량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전투는 전설이 돼 내려오게 됐다. 이오지마에서 미국 국기를 든 해군들의 모습은 미국 승리의 상징이 됐다. (1945년 2월) 아주 중요한 비밀회담이 소련의 크림반도에 있는 얄타에서 열렸다. 얄타 회담은 전쟁사에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며 이는 전쟁의 수행에 관한 회담이라기보다 전후 평화에 대한 회담이었다. 이미 처칠과 스탈린은 동유럽의 분할에 관해 원래 가졌던 영향력의 기초에 분할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영국은 그리스의 90%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며 소련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90%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이후 세계기구의 설립에 대해서도 합의를 봤으며 독일을 분할 점령하는 데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 또한 폴란드의 전후 방향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애당초 폴란드 독립이 전쟁 발발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는 더욱 중요한 사안이었다. 폴란드는 영국의 동맹국으로 한때 소련과 독일의 나치와 불가침 조약을 맺기도 했다. 정상들이 회담을 하고 있을 때 폴란드 군인들은 죽어가고 있었으며 미국, 영국 군대와 함께 전쟁 중이었다. 하지만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은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폴란드 동부를 받기로 협정을 맺는다. 1939년 피신했던 폴란드 정부는 공산정부 손에 버려진 것이었다. 얄타에선 이미 동맹국은 사라졌으며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졌던 것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처칠 수상도 모르게 스탈린과 밀약을 했으며 그 대가로 소련에게 아시아 영토를 더 많이 내주는데 합의했다. 얄타 회담으로 인해 수천 명의 운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스탈린은 서방에 있는 소련 국민과 전쟁포로 나치를 지지하던 반공산주의자들까지 다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제 심지어 소련을 위해 장렬하게 싸우다 포로가 됐던 사람들까지도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거나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얄타 회담에 참석했던 정상들 중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좀 다른 인물이었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처칠이 전시연합군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영국의 민주주의가 지연됐으며 독재자 스탈린이 공포와 폭력에 의존해 힘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명확히 다른 것이었다. 게다가 사실 스탈린은 독일 국민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휘두르던 히틀러보다 여러 방면에서 더 대단한 독재자였다. 미국의 헌법은 전쟁 중에도 정해진 대로 실행됐으며 1944년 11월 루즈벨트는 네 번째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루즈벨트가 이겼지만 압승은 아니었다.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공화당의 토마스 듀이와 겨뤄 413표 대 118표로, 보통 선거에서는 2,300만 표 대 2,000만 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미국이 왜 전쟁에 참가했는지, 독재가 판치고 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힘을 보여준 것이었다. 루즈벨트는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얄타 회담에 참석했고 곧이어 1945년 4월 10일 63세의 나이로 서거했으며 이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많은 미군들이 이 소식을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리 트루먼이 33대 미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했다. 트루먼은 지식도 경험도 부족한 상태였다. 취임식을 끝내고 채 몇 분이 지나지도 않아 육군 장관 헨리 스티븐슨으로부터 전쟁에 관한 비밀을 듣게 됐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원자폭탄 제조에 관한 것이었다. 연합군이 독일의 서부 지역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것은 1944년 10월로 당시 이들은 네덜란드 국경에 위치한 독일 최의 서부 도시 아켄에서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독일 국경에 있는 라인강은 연합군이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었다. 벌치 전투가 1945년 2월 끝나고 연합군은 라인강 쪽으로 정면 공격을 했다. 강의 서안직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강을 건널 만한 다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대부분 군대는 독일군에 의해 이미 파괴된 다리만을 발견했다. 하지만 레마겐에서 미군은 우연히 다리를 발견하기도 했고, 남부에서 미국의 조지 패튼 장군은 독일 수비대에 즉각적인 공격을 단행했다. 이어 마인즈에서도 다리를 발견하기도 했다. 북부 지역에서 베르나르도 몽고메리는 더 많은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교한 계획을 짠다. 3줄 보낸 서방연합군은 라인강의 동쪽을 점령하기도 했으며 이제 유럽에서의 전쟁도 막바지에 치닫게 됐다. 그 첫 번째가 독일의 산업지역인 루르를 포위하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서방연합군과 독일 사이에 전후 미국과 영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연합군이 서쪽 지역을 공격하면 독일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다는 비밀 조약이 있다고 믿었다. 어느 병사가 어떤 순서로 전투에 참가해 죽을 것인가는 이제 전후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작전이 됐다. 처칠은 독일의 수도에 소련보다 먼저 입성하기 위해 연합군이 베를린으로 돌격할 것을 원했다. 하지만 미군은 기존의 작전을 고수했고 소련군이 베를린을 점령하도록 놔두었다. 독일에서의 전쟁이 중국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이탈리아에 있는 독일군은 여전히 강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4월 초순 독일군의 저항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연합군은 독일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량의 공격을 단행했다. 무차별의 공습과 폭격이 잇따랐다. 포병의 공격을 기대했던 독일의 방어군은 시간이 갈수록 폭격에 의해 타격을 받게 됐다. 결국 포병의 공격이 시작됐을 때 이탈리아는 지형상 장애물이 많아 더 이상 포병을 가로막을 수 없게 됐다.
독일의 저항은 무너졌고 포강에서 덫에 걸려든 신세가 되고 말았다. 중장비를 모두 분실했고 퇴각하던 이 독일군은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했다. (4월 21일) 연합군은 볼로냐에 입성했으며 유격병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과 튜린을 점령했다. 이탈리아인들은 전쟁을 시작할 당시 이탈리아에겐 적이었던 연합군을 이젠 환영하게 됐다. (4월 28일) 히틀러는 베를린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무솔리니의 시대도 막을 내렸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알프스로 도망쳐 마지막 저항을 해볼 계획이었다. 유격병들이 점령하는 지역을 통해 몰래 이동하던 무솔리니는 마침내 체포됐고 총살됐다. 정부와 함께 무솔리니는 밀란과 가로등 기둥에 매달리게 됐다. 태평양 전쟁의 최후 격전 장소였던 오키나와 전투에 참전하려 했던 미군에게 이오지마 섬에서의 전쟁은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준 무서운 경험이었다. 작전에 참가한 인원이나 규모 면에서 오키나와 태평양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능가했다. 일본 본토에서 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 섬은 이오지마 섬에 이어 작전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50만 명이 넘는 미군과 1200여 대의 군함이 사용됐으며 영국 함대도 함께 참전했다. 4월 1일 상륙작전 직전에 대량의 폭격이 실시됐다. 이오지마에서 일본 사령관은 일본군을 섬으로 철수시켜 요새 지역에서 방어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그의 목표는 적을 격퇴하는 것이 아닌 가능한 한 많은 적군을 살해하는 데 있었다. 상륙 후 6일이 지나 일본 해군은 가미가제 특공대로 공격 태세를 갖췄고 1900명이 넘는 가미가제 특수요원의 공격으로 전례 없이 많은 연합군이 목숨을 잃었다. 최대 인원의 가미가제 특수요원은 그에 걸맞게 최대의 자살 임무를 수행했다. 세계 최대 배수량을 자랑하는 전함 야마토호가 가미가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급파됐고 연합군의 군함을 격파하며 오키나와에 상륙했을 당시만 해도 절대 격침되지 않는 거대한 전함처럼 보였다. 하지만 야마토호는 임무 수행 도중 가라앉고 말았다. 전쟁은 4월부터 6월 22일까지 계속됐고 7만 7천여 명의 일본 수비대 중 10분의 1가량이 포로로 잡혔다. 36대의 미국 전함이 가미가제 공격으로 대부분 가라앉았다. 5천여 명의 산원과 8천여 명의 해군이 전사했고 3만 2천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750여 대가 넘는 항공기가 추락했다. 미국은 오키나와전을 통해 일본의 영토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미군을 지휘했던 장교들의 어깨 위에 달려 있었다. 점령했던 연합군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던 독일은 완전한 패배의 상처 그 자체였다. 전투 마지막 달에 혼란이 가중되면서 독일 국토는 연합군과의 거듭되는 전투로 파괴됐고 히틀러는 국가 요새를 지으라고 명했다. 남부 바이에른 산맥에 세운 이 요새는 나치의 본거지였다. 국가 요새에 병력이 배치됐으며 반체제 저항을 하는 늑대 인간이라 불렸던 광적인 나치 테러리스트들이 수비를 했다. 히틀러의 후임 마틴 보르만은 늑대 인간은 타고난 사회주의자들로 일반 부대와는 달리 어떠한 배려나 참작 따위도 하지 않는다. 증오는 우리의 기도이며 복수는 우리의 슬로건이다 라고 말했다. 늑대 인간은 전설 속의 괴물처럼
점점 비현실적이 돼갔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두 도시엔 마지노선보다 더 나은 강력한 요새가 들어섰다. 미로 같은 거리를 따라 공공건물이 들어섰고 수비대를 위해 복도나 통로조차 미로로 만들어졌다. 하수구, 터널, 그리고 지하실은 잘 준비된 참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 대포와 공습으로 더 많이 파괴될수록 도시는 더욱 방어하기 쉬워졌다. 소련군이 베를린을 가까이에서 압박해 들어오자 히틀러는 도시 깊숙이 있는 참호로 대피했다. 1945년도 소련은 추위의 전투를 위해 병력을 증강했고 4월 10일 총공격을 감행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은 베를린을 방어하기 위해 추위 일가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었다. 4월 26일 46만 명의 소련군은 1,500대의 탱크와 13,000자루의 총, 그리고 도시 내부를 포기할 26,000대의 로켓 발사기를 동원했다. 민간인들은 식수와 음식도 없이 폭격을 피해 지하실로 숨었다. 전방으로 전진하는 소련군 뒤로 또 다른 소련군들이 몰려왔다. 전쟁 포로에서 풀려난 바 있는 소련군은 엄청난 살인과 성폭행 그리고 강탈을 자행함으로 복수를 하려 했다. 이 전쟁에 참가했던 나치의 대부분은 우연히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전투에 참전했던 자들이었다. 소련군이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왔을 때 히틀러는 자살을 했다. 히틀러가 죽기 1시간 전 소련군은 독일의 통치권을 점령했다. 히틀러는 그의 후계자로 대제독 칼 드니츠를 임명한 바 있었다. 히틀러가 죽은 뒤에 권력층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일부는 휴전 준비로 평화회담이 열릴 것이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소련의 답은 무차별 폭격과 무조건 항복을 바라는 요구뿐이었다. 5월 2일 베를린을 수비하던 독일군은 사격 중지를 요청했고 오후 3시가 되자 더 이상의 총성은 들리지 않게 됐다. 유럽에서 터졌던 최대의 전투는 엄청난 사상자를 남기게 됐다. 베를린에서 벌어진 3주간의 전투로 적군은 군사력의 10%를 잃었으며 그해 초기에 있었던 바르바로사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보다 더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독일에서의 마지막 날, 독일은 소련군의 분노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기색이 확연했다. 드니츠는 전투 철회를 하려는 동부군을 위해 시간을 벌려고 했다. 서부에 있는 군대는 하나둘씩 포위됐다. 5월 4일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의 북서쪽이 영국 장교 몽고메리에게 항복했다. 그리고 5월 5일 독일은 미군에게 항복했고 다시 한번 시간을 벌고자 했다. 아이젠하워는 독일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했다. 5월 8일이 되자 독일군은 모든 전쟁을 중단했고 아이젠하워의 본부가 있는 프랑스 랭스에서 항복 협정서에 서명을 했다. 스탈린은 독일이 배반할까 의심하고 베를린에서 별도의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군은 그 다음 날인 5월 8일을 유럽에서의 전승기념일로 지정했다.
유럽의 파괴된 문명 속에서 오로지 피난처와 음식만을 찾으려 했던 폐허 위의 고통은 물러갔고 새로운 인간 사회의 물결이 도래했다. 영국과 미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의 거리엔 기쁨에 젖은 대중들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거리로 몰려나왔다. 제2차 세계대전. 다음 시간엔 역사가 마무리된다. 승리의 날을 축하했던 세계는 이제 전쟁의 잔재를 처리해야 하는 과제만을 남겨두게 된다. 그리고 태평양 전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트루먼은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된다. 정치적으로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는 루즈벨트의 사망으로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됐고 단숨에 전쟁을 종식시킬 만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의 어려운 선택은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된다. 소련 공산당은 승리의 날 이후에도 며칠간 전쟁을 계속하는데 이는 유럽 적의 구도를 확실히 잡으려는 스탈린의 편집증에 가까운 의심 때문이다. 포츠담 회담에서 독일이 분할되고 독일의 분할은 무려 2세대 동안 지속된다. 포츠담에서 새로이 얼굴을 드러낸 처칠은 전후 선거에서 패배한다. 유럽의 폐허 속에 대륙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소용돌이처럼 일고 미국은 경제적 파국에 시달리던 유럽 국가를 위해 머셜 계획을 발표한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에서 독립한다. 베트남 역시 프랑스의 점령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한다. 한편 소련이 펼친 철의 장막으로 인해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된다.